아이고, 아이고. 자, 저번 시간까지 이제 뭐 이번 시험 범위가 뭐 열화학 나왔었죠. 그럼 열화학 다음 챕터가 이제 화학 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 평형, 그 다음에 산염기, 전기화학 이렇게 나가는데 그 화학 평형 초반에 연력학이 약간 섞여 있고 그 연력학을 통해서 상평형을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평형도 평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걸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서 이 부분 얘기를 할게요. 이제 뭐 여러분들 방학 있나? 있긴 했어요. 있죠. 있긴 있죠. 없죠. 한 10일 정도 그치, 있지. 그래. 10일. 그래서 이제 다음 그 뭐냐면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잉? 그래. 너네는 언제 가는데요, 거기? 29일에 가기 때문에 29일이요? 다음 주 수업은 올수 있어요. 29일? 알았어요. 다음 주 수업 하면 되는 그래, 좀 널널해지겠네요. 아우, 좋겠다. 그 다음 주 올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가 그래, 그거 둘이만 가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도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다음 주도 올라가면요 시간이 갔다 와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어떤 말이 있냐, first law, second law라는 말이 있는데 first law는 연력학 제1법칙, second law는 2법칙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연력학 1법칙, 2법칙부터 차근차근 다 하면 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초반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딱 하나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연력학과 관련된 기본 토대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한 어떤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이 뭐 일종의 뭐 성경으로 치자면 골든 룰 같은 거야. 예, 막 황금 룰 같이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 있고 그 수식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게 파생이 되거든요. 그 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예전에 했던 연력학 제 1법칙을 예로 한번 들면 자 어떻게 썼었냐면 델타 E는 Q 더하기 W였죠. 보이시죠? 자 델타 E는 Q 플러스 W. 자 이 수식 기억나요? 자 E가 뭐였죠? E 내부 에너지, Q는 열, W는 2일. 이 내부 에너지를 선생님마다 뭐 자기 취향에 따라 U로 쓰기도 하는데 왠지 나는 E가 편해서 그냥 E로 쓸게요. 뭐 이렇게 뭐 물리학 책에서는 E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델타가 붙는 건 좀 거시적인 큰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얘를 이제 미시적 변화로 바꾸면 소문자 D를 써서 미분이 가능한 구간의 변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열하고 2를 DQ, DW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요게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인데 이때 여기에 있는 DW를 요렇게 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자, 각각이 뭐냐면 첫 번째 1의 구분. 자, 첫 번째 1팽창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팽창1이 뭐냐면 바로 기체 부피 변화. 요거와 관련된 1. 요거를 팽창1이라고 하고 그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PEX DB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PEX가 뭐죠? 외부 압력. DV는 부피 변화. 그래서 외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하면 그게 1이 되는데 DV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시스템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피가 들락날락 할 때 나타나는 일을 팽창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비팽창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녀석은 뭐냐면 바로 1이 아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출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피 변화가 없는 일. 아시겠죠? 그럼 이미 말해서 뭐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일출입이 됐는데 부피 변화가 없다. 예시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압력밥솥이요? 뭐라고요? 아, 일출입이 벌어지는데 부피 변화가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온도 상승. 예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응? 예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얘 뭐? 예시를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얘 어떤 예가 있을 거냐고요? 밥솥 아니에요? 밥솥이요? 네. 물건 들고 움직이면 밥솥이요? 정작 과정 아닌가? 물건 들고 움직이기. 그렇죠. 정적 과정인데 일출입이 되는 거. 그 예시가 뭐지 그럼?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얘기한 압력밥솥 같은 경우는 부피 변화가 없죠. 그럼 그건 일 현상이 아니고 열 현상인 거죠. 아 열이에요?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쌀이라고 하는 녀석의 분자 구조가 화학 결합 구조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익은 쌀하고 뭐 생쌀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그럼 안에 화학 결합 구조가 바뀌었을 거고 그건 열 출입이라고 봐야죠. 일 출입이 아니고. 해그리드 예를 들면 바로 전기적인 일이 전부 다 비팽창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휴대전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 안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 전기 에너지 다 쓸 때까지 전화기 구동하면 전화기 막 뚱뚱하게 불어요, 이렇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즉 충전을 하건 방전을 하건 배터리는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뭔가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휴대전화에 있는 배터리 빼다가 전기 모터에 연결하면 큰 무거운 물체를 들락 날락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부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일이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비팽창일을 보통 DWE로 표시합니다. 이때 여기에 붙어 있는 E는 뭐 줄임말이냐면 그 extra의 줄임말이에요. extra가 무슨 뜻이에요? 여분의, 뭐 그것이 아닌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팽창일이 아닌이라는 뜻으로 아래 첨자에 E를 붙여서 비팽창일을 보통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비팽창일은 화학에서는 진짜로 어디에서 많이 언급을 하게 되겠어요? 전기화학에서 이 비팽창일에 대해서 아주 집중 탐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화학에서는 이 비팽창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비팽창일을 얘기할 거고요. 지금은 이 비팽창일을 잠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팽창일은 나중에 전기화학에서 집중 탐구를 하고 지금은 이를 이렇게만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뭐라 할까? 지금 하려고 하는 연력학은 외국어와 같습니다. 외국어. 외국어의 특징은 뭡니까? 안 외워요. 첫 번째, 안 외워. 자꾸 까먹죠. 두 번째,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연력학은 내가 중요한 수식이다,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하면 이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다짜고짜 그걸 외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외우지 않으면 연력학이라는 언어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 뭐하니? 나 진짜. 계속 그냥 가랬더니 아니 그냥 내가 아까 떡을 하나 샀는데 저희 사장님이 서비스로 가래떡을 주신 거예요. 내가 들고 왔더니 돌려 들고 왔더니 저 뿌갖고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뭐 가래떡도 맹맹하지만 맹맹한 맥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출출할 때 먹어요.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 그럼 먹으면 되잖아. 근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가래떡을 들더니 그럼 내가 아니 뭐 하는 짓이야 그때 나 먹으면 또 봅시다. 자, 네, 참 모든 아들이 저렇진 않겠죠. 아니 저만 맞아요.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역 과정. 자, 가역을 레버시블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한자가 많은 의미를 이 뭐냐면은 품고 있는데 가자가 캔이고요. 역자가 되돌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정반응으로 갔다가 역반응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꼭 화학 반응이 아니더라도 물리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가역 과정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15분, 20분 이상이 걸려요. 왜냐면 실제 실험 상황에서 아주 좀 독특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됐고 외웁시다. 알겠죠? 연력학에서 가역 과정이란 외웁시다. 첫 번째 압력 조건 가역 과정은 바로 P가 PEX가 되는 걸 뜻합니다. P가 PEX가 되는 걸 뜻합니다. PEX가 뭐죠? 외부 압력. P는 내부 시스템의 압력.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압력하고 시스템의 압력이 같아지는 조건이 가역 과정이 벌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압력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열 조건. 열적인 가역 과정은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 dST분의 dQ 레버시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거예요. TQ에 대해 뭐 무슨 말이에요? REV. 가역 과정. REV.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써놓은 요게 뭐냐면 가역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알고 싶다. 가역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을 온도로 나누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럴 때가 열 조건의 가역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는지만 실험적인 상황마다 있잖아. 됐고 외우자. 알겠죠? 외우자. 그래서 가역이라고 하면 첫 번째 내외부 압력이 같다. 두 번째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T분의 dQ 레버시블로 표현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것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때 3 내부 에너지 변화 표현. 자, DE는 아까 어디까지 갔었죠? DQ 빼기 PEX DV. 여기까지 갔었죠? 보이죠? 여기까지 했었죠? 지금은 잠깐 뭐를 접어두고? 비팽창률은 접어두고요. 그러면 이 식에서 여기에 조건을 하나 걸어봅니다. 뭐라고? 가역이라고. 그럼 가역 조건으로 조건을 걸면 DQ 레버시블이 되는 거고 얘는 PDV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가역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열량 변화가 그냥 열량 변화가 아니라 가역 과정에서 열량 변화고 외부 압력은 내부 압력이랑 같아지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가역 과정의 열량 변화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이리 보내면 얘를 다시 어떻게? TDS 빼기 PDV 요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지금 얘를 이렇게 바꾼 것 더하기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 표현인데 놀랍게도 이 표현은 가역, 비가역, 무관하게 언제나 성립합니다. 이게 매직이에요. 자, 분명 어떤 조건을 걸었죠? 가역을 걸었잖아요. 가역일 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요렇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식은 비가역이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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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결혼해. 어우씨. 어? 네. 둘이 결혼해. 어? 남편들이 요즘 통하니까 둘이 결혼해. 아니요. 승만아, 이거 둘이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전 나쁘지 어. 않아요. 미친 거죠. 또 이제 그게. 아니 이거 자, 분명 가역이라는 조건에서 나타난 건데 왜 비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라서요. 상태 함수가 무슨 말이에요? 상태 함수는 처음과 나중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함수가 상태 함수죠. 그러면 만약에 처음이 정해져 있고 나중이 정해져 있는데 가역 과정을 통해서 변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처음이 정해져 있고 나중이 정해져 있으면 비가역 과정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처음과 나중에 상태로만 결정되는 상태 함수는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논리적으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역을 가정하는 이유는 계산이 편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편리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비가역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연력학에서 상태함수의 매직이다. 네. 다시 뭐라고? 화학을 써가지고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우선 내부 에너지가 상태 함수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을 거고요. 여러 번 얘기했고요. 이건 외워야 되고요. 어쨌건. 이게 지금 가역 과정에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비가역 과정에서는 이 온도와 엔트로피 변화가 약간 더 변합니다. 그리고 비가역 과정에서는 자, 이게 가역 과정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요 놈이 앞에 부분이 약간 좀 더 변합니다. 그리고 비가역 과정에서는 얘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좀 덜 변합니다. 그래서 비가역 과정에서 이 두 개가 크기가 같아지면서 결론적인 표현은 가역이 됐건 비가역이 됐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됐고 외워. 알겠죠? 외워. 이게 내부 에너지 혹은 연력학의 매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에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 말은 이제 언제나 이거란 얘기야. 언제나.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외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예 그냥 연력학의 시작을 이거라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연력학의 시작은 이거다라고 시작해도 이후의 논리가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기 때문에 진짜 재빠르게 가르치려면 이거 외워 이럴 수 있지. 근데 이제 뭐 좀 너무 생뚱맞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앞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해준다. 아시우사. 쌤 근데
네. TS는 T분의 DQ에서 음. DQ가 절대값이에요? 아니요. 지금 여기 절대값 하나도 없어요. 다 정확한 함수 표현이에요. 그럼 DQ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발열일 수도 있고 흡열일 수도 있는 거죠. 발열이면 마이너스, 흡열이면 플러스인 거죠. 그럼 절대값은 안 개에 되나? 출입한 네, 개에 출입한 열량. 그 개에서 출입한 열량이 가역적이기만 하면 그 개에서 변한 열량으로 개의 엔트로피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저 공식은 그러면은 S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에서 온 거예요? 네,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식으로 나중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지금은 이건 여기 생략된 게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델타 S 서라운딩이 있어요. 서라운딩이 정의가 Q 서라운딩 오버 T예요. 그래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서라운딩의 열량 그냥 온도로 나누면 언제나 이런 거예요. 근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가역 과정에서 열량을 따로 구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마이너스 델타 H 시스템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어디로? 요 부분을 요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는 시스템 열량 변화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게 저번 시험에 나왔었죠. 내가 수업 시간 슬쩍 언급하기는 했는데 여하튼 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다라는 걸 암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다라는 걸 암기.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저렇게 치면은 네. 델타 S 시스템이랑 델타 S 서라운딩이 부호만 반대고 값은 같은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상황을 뭐냐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용할 뭐냐면은 이제 생각이 제한적인 건데 실제로는 다 달라집니다. 왜냐? 실제로는 가역 가족이에요. 실제로는 비가역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비가역일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현재 주어진 열량으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 않아요. 뭐만 할 수 있냐면 시스템의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눈 것과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원래 어떤 관계가 있냐면 크거나 작다예요. 원래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 부등식을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이때 등호가 언제겠어요? 등호가 가역일 때인 거예요. 그게 요 수식이고요. 그러니까 가역일 때만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하고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고 보통의 비가역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수식들을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가래떡 소년 알겠어요? 알겠죠? 잘했다고 소원 짓고 이러고 있는 거지. 저 애정 결핍이라고 해요. 애정 결핍 뭐 쫀득쫀득하고 좀 계속 만지는 거야 지금. 말랑이네. 그래요. 저거 뭘 거야? 알겠어요? 이 장풍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수식은 이건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 델타 S 유니브는 델타 S 시스템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항상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거잖아요. 전 우주의 엔트로피 항상 증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델타 S 시스템과 델타 S 서라운딩의 관계는 항상 이렇겠죠.
항상 이렇게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이 부등식을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클라우지우스 식은 뭐예요? 클라우지우스 부등식. 이게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러티라고 해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클라우지우스 이쿠에이션이 있거든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네. 이쿠에이션이 있고 인이퀄러티가 있어요. 얘는 인이퀄러티. 걔가 학생 그거 뭐지? 클라우지우스 방정식이 LNC는 거죠? 네, 네, 그거 얘기해요. 그거 로그 들어가는 게 그게 클라우지우스 이쿠에이션이고. 자, 지금 됐다 물어놓고 지금 쳐다도 안 보는 저 장성택이 이거 알겠어 이제? 되죠?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엔탈피. 자, 엔탈피 정의 뭐요? 이거 E 플러스 E 플러스 PV. 그렇지. 뭘 안 바로 늦었을까? E 플러스 PV. 저기 엔탈피 정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또 내용이 전개가 될 수 있냐면 내부의 이 엔탈피의 변화량을 생각해 보자. 야, 장성택 안 적어요? 어우, 나 진짜. 적어야지. 빨리 적어. 빨리 적어. 자, 엔탈피 정의가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라고 했죠. 이 엔탈피를 미분한다고 생각하자.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 있는 내부 에너지가 미분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곱해진 물리량이 미분이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이때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고 했잖아요. TDS 빼기 PDV. 그럼 얘를 저기에 넣어요. PV예요. D 플러스. 그런데 뒤는 뭐예요? 고배 미분이죠? 고배 미분 어떻게 해요? DPV 플러스. 하나 미분하고 내비두고 또 다른 거 미분하고 다른 거 내비두고. 알겠죠? 그러면 뭔가 소거되는 게 생기죠? 샥.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TDS 더하기 VDP. 이게 또 엔탈피에 대한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에요. 자, 당연히 이 수식은 가역적일 때 적용할 수 있나요? 당연하겠죠. 비가역적일 때 적용할 수 있나요? 되겠죠. 왜? 저기 에너지 상태 없습니다. 엔탈피도 상태함수니까. 아시겠죠? 소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쓰면 무조건 뭐라고요? 상태함수.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수식도 따로 조건이 필요해요? 언제나 적용되는 수식이에요? 언제나 적용되는 수식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 승만이 알겠니? 그래. 좋아. 또 아까 알겠죠? 그래. 그 다음. 자, 여기 준다. 왜 준다? 지우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사실 이것 때문에 요거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화학에서 연력학을 한다. 화학에서 화학 평형 어쩌고 뭐 상평형 어쩌고 다 이거예요. 알겠죠? 어떤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식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지?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 깁스 에너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G는 뭐예요? H 빼기 TS. 이래서 틀렸구나. H 빼기 TS.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은 엔탈피 변화량 빼기 TS 이렇게 되겠죠? 예? 됐나요? 됐죠? 이때 여기에 있는 엔탈피 부분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여기에 있죠. 그래서 TDS, VDP로 바꾸어 쓰고 뒤쪽 부분을 고배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TDS 마이너스 SDT. 그러면 어디가 소거가 될 텐데 여기하고 여기가 소거가 돼서 남는 부분이 바로 VDP 마이너스 SDT. 절에 됩니다. 바로 이 수식이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불성실하다. 나는 정말 공부가 싫다. 하는 사람은 앞에 얘기했던 거 다 까먹으세요. 그냥 이것만 외워도 돼요. 알겠죠? 그냥 깁스 에너지 변화는 VDP, SDT. 아시겠죠? 이 수식으로부터 뒤에 예를 들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그 다음에 클라우지스 이쿠에이션,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상수의 변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수식으로부터 유도가 돼요. 그 다음에 용액의 총괄성 등등등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이걸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모든 고전화학의 가장 뿌리가 이 수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DG는 VDP 빼기 SDT.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을 살짝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뭐냐? 요거 1.2는 뭐 당장 여러분들한테 크게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온 조건에서 P-G 관계. 등온 조건에서 P-G 관계. 자, P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P는 압력, G는 깁스 에너지. 자, 근데 얘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게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화학 반응일 수도 있고 등등등 많은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상기체겠죠. 이상기체겠죠. 자, 우선 등온이니까 DT가 뭐겠어요? 0이겠죠? 그러면 VDP 빼기 SDT에서 어디를 무시할 수 있어요? 요거.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자, 그러면 DG는 VDP 요거만 남는 거야. 등온 조건에서. 아시겠죠? 근데 지금 누구를 걸고 있어? 이상기체를 걸고 있지. 그럼 여기 있는 P를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P를 V분의 nRT dP dt. 내가 뭘 잘못했어요? 기회가 만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 쌤이 P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V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자, 뭐 말은 실수했는데 수식은 뭐 맞네요. 리원하겠죠? 그렇지.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자 여기 줄게요. 줄다잉. 지우자. G를 알 수가 있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양변을 적분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일정하다고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nRT가 변수겠어요, 상수겠어요? 상수겠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인티그럴 P분의 1을 적분할 수 있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압력이 P1일 때 깁스 에너지를 G1,
압력이 P2일 때 깁스 에너지를 G2 이렇게 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G2는 G1 더하기 nRT 로그 P1에서 P2. 그래서 깁스 에너지의 이상 기체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럼 이때 P1이다, P2다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임의의 두 상황이에요. 임의의 두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이 수식을 혹은 깁스 에너지 P G0 nRT 로그 P0 P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은 1번이라는 상황의 압력을 P 노트로 표현을 한 거고요. 2번이라는 상황의 압력 그냥 P로 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P 노트 있죠? P 노트 요게 기준 압력입니다. 뭐 표준 압력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러면 표준 압력은 보통 몇 기압으로 잡겠어요? 1기압으로 잡겠죠? 보통 1기압으로 잡겠죠. 뭐 물리학 책에서는 원바로 잡기도 하는데 뭐 어차피 정해진 숫자다 뭐 이런 거고. 그러면 P 노트는 뭐겠어요? G1이 P1에서의 깁스 에너지니까 G 노트는 뭐겠어요? 바로 그 1기압인 표준 압력 조건에서의 깁스 에너지니까 표준 깁스 에너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은 뭐겠어요? 바로 현재 부분압에서 그 이상 기체의 깁스 에너지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표준 압력 상황에서 깁스 에너지를 미리 측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현재 압력이 되면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겠느냐를 보여주는 수식. 알겠죠? 그래서 바로 당장 써먹지는 않을 건데 이 수식이 뒤에서 닉이랑 연결이 되냐면 내용이 진행되고 나면 이후 화학 평형에서 이 수식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지운다잉. 지운다. 으쌰. 응? 뭐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케미컬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 자, 케미컬 포텐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화학 포텐셜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번역이 좋아요, 매우 불성실해요. 네, 저게 뭐예요? 저게 어떻게 번역일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와, 진짜 무성의하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쟤는 아무도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저렇게 불성실한 번역이 세상에 어딨나? 자, 그래서 걔는 표기할 때 그리스어 알파벳 뮤예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스 알파벳 뮤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케미컬 포텐셜을 학교에서 하느냐?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왜 하느냐? 학교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안 알려주지 않는데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케미컬 포텐셜로 설명합니다. 마치 홍길동전 같은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계속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케미컬 포텐셜이란 단어만 안 씁니다. 뭐 되게 좋은 상황입니까? 너무 불합리합니까? 네,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학교가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옆 학교도 그래요. 차라리 이걸 가리키든가 아니면 아예 빼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말은 안 쓰는데 내용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왠지 쓰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거지. 저 말을 쓰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이제 근데 안 쓰기에는 시험은 내야 되겠고 뭐 내용은 진도는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도 최대한 수학을 배제하고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살짝 바꾸어서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도 제목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말만 쓰고 실제 앞으로의 내용 진행은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얘는 뭐냐? 자, 이 녀석. 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의미가 요겁니다. 아, 뭐 차라리 그냥 이렇게 쓸까? 등온, 등압. 자, N은 뭐예요? N은 몰수죠? G는 뭐예요? 깁스인데 어쨌건 에너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물질량이 변하면 에너지가 변하나요? 연락 다 떠나서 그냥 어떤 상황에서 물질량이 변해 그러면 에너지가 변하나요? 당연히 변하겠죠. 왜? 예를 들면은 휘발유 1리터 1,800원, 2리터 얼마? 3,600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물질량이 변하니까 에너지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당연히 변하죠. 휘발유 더 넣으면 자동차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그게 깁스 에너지건 엔탈피건 내부 에너지건 모든 에너지는 물질량이 변하면 변하게 돼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래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바로 깁스 에너지에 대한 물질량, 그 물질량을 지금은 보통 몰수로 두는 거지. 그것의 영향을 표현한 수식이 그게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몰수가 변하면 깁스 에너지가 얼마나 변할까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원래 케미컬 포텐셜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가 수리적으로 조금만 처리를 하면 얘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이렇게 바뀌어요. 순물질의 경우는. 그래서 원래는 일개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깁스 에너지에다가 몰수를 나눈 거랑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짜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써놓은 아래 첨자, 소문자 M이 뭐예요? 몰러. 혹시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VM? VM은 뭐를 뭐로 나눈 거였죠? 부피를 몰수로 나누는 거였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몰부피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몰 깁스 에너지가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케미컬 포텐셜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1몰당 깁스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휘발유 1리터에 1,800원. 그 개념을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리터당 1,800원이니까 2리터면 3,600원. 무슨 말 알겠죠? 그 1몰당 깁스 에너지를 케미컬 포텐셜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화학 수준에서는 거의 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케미컬 포텐셜이란 말 대신 어떤 말을 쓰겠어요? 몰러 깁스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못하고 앞으로 무슨 말을 계속 쓸 거다 학교에서 몰러 깁스 에너지 이 말만 계속 쓸 거야. 근데 그게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아이디어다 이런 말씀이죠. 한번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하고 이제 뭘 해볼 거냐?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이 몰당 깁스 에너지를 가지고 상도표. 여러분 옛날에 상도표 기억나요? 상도표?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됐던 이런 그림 있잖아요. 요런 거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혹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실 그대로 세요.